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24년 11월 어느 날 새벽 아버지는 집을 나가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없이요. 그날 아침 저는 아버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은 가지런히 개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늘 쓰시던 안경도 지팡이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안 계셨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약통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드시지 않고 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메모장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제 손은 떨렸습니다. 무슨 내용일까? 혹시 유서는 아닐까? 천천히 메모를 펼쳤습니다. 나는 이제 내 삶을 살아보려 합니다. 걱정 마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우리 곁을 떠나셨다는 걸. 하지만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곧 마주하게 될 진실이 얼마나 충격적일지. 저희 가족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가족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사셨습니다. 30년을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셨고 퇴직하실 때까지 단 한 번도 결근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저희 3남매는 모두 대학을 나왔습니다. 아버지 덕분이었습니다. 등록금 한 번 밀린 적 없었고 용돈도 넉넉히 주셨습니다. 결혼할 때도 그랬습니다. 전셋집 마련해 주시고 살림 장만해 주시고 아버지는 늘 그렇게 베푸셨습니다. 그러던 아버지가 10년 전 퇴직하셨습니다. 64살이셨습니다. 퇴직금은 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돈을 단 한 푼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저희한테 다 나눠주셨습니다. 제 사업 자금으로 2억, 동생 집 구입비로 2억, 막내 동생 빚 갚는데 1억.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 노후 자금인데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웃으셨습니다. 괜찮아. 나는 국민연금 나오고 너희 엄마 유족연금도 있으니까. 충분해. 저희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효자, 효녀가 되었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드렸으니까요. 큰딸인 저는 매달 80만 원, 둘째 동생은 70만 원, 막내 동생은 50만 원. 합치면 200만 원입니다. 저희는 스스로를 괜찮은 자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게 전부였습니다. 명절에 아버지 집에 갔습니다. 도착해서 밥 먹고 30분쯤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저희 먼저 갈게요. 애들이 학원 가야 해서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아버지는 늘 그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생일에도 갔습니다. 케이크 사들고 가서 초 끄고 노래 부르고 1시간쯤 있다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고맙다.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 했습니다. 아니, 한 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시죠? 그래, 잘 지낸다. 건강 조심하세요. 그럼 끊을게요. 그래. 통화 시간은 대략 30초에서 1분 정도였습니다. 손주들도 데려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쯤은요. 아이들은 할아버지 집에 도착하자마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게임을 하러요. 애들아, 할아버지한테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거실 구석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손주들이 노는 걸 멀리서 보시면서요. 저는 그때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아버지, 외로우세요? 아버지, 심심하세요? 아버지, 무슨 일 없으세요?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라지신 후 저는 아버지의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에서 실종 신고를 하려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통장을 열어보고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 국민연금 80만 원, 유족연금 70만 원, 그리고 저희가 보내드린 200만 원, 총 3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가는 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매달 150만 원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계좌로요. 제 계좌로 70만 원, 사업 자금 부족분 지원, 둘째 동생 계좌로 50만 원, 급한 돈 필요하다고 해서 막내 동생 계좌로 30만 원,
손주 학원비. 저는 기억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 아버지께 전화했던 거. 아버지, 이번 달 좀 힘들어요. 아버지는 바로 보내주셨습니다. 얼마 필요하니? 동생도 그랬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요. 아버지는 또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는 당연하게 받았습니다. 그게 몇 번이었는지도 기억 못했습니다. 그런데 통장 내역을 보니 거의 매달이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한 달에 얼마로 사셨던 걸까요? 350만 원 받으시고 150만 원 저희한테 보내시고 남은 건 200만 원. 거기서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난방비 빠지면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남습니다. 하루로 계산하면 5만 원입니다. 74살 노인이 하루 5만 원으로 사신 겁니다. 아니, 잠깐. 통장을 더 자세히 봤습니다. 병원비가 빠져나간 내역이 보였습니다. 매달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그럼 실제로 생활비로 쓰신 돈은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됩니다. 하루 3만 원. 아니, 정확히는 하루 1만 6천 원입니다. 저는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저희가 드린 200만 원. 저희는 그걸로 아버지가 편히 사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돈마저 저희한테 다시 보내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병원은 언제부터 다니신 걸까요? 저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아프신 줄도. 아버지를 찾는데 3주가 걸렸습니다. 경찰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성인의 자발적 가출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직접 찾아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지인들에게 연락해봤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통장에서 단서를 찾았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5만 원씩 현금이 인출되고 있었습니다. 서울역 근처 ATM기에서요. 저희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서울역 주변은 낯설었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이었으니까요. 여기저기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사진을 보여드리며 이분 보신 적 있으세요? 대부분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러다 한 슈퍼 주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아, 이분. 쪽방촌에 사시는 것 같던데요. 쪽방촌.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쪽방촌이라고 하셨나요? 네, 저기 골목 안쪽에요. 한 달에 한두 번 여기서 컵라면이랑 계란 사가시더라고요. 저희는 그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골목길, 낡은 건물들, 빨래가 걸린 창문들. 건물 입구에서 한 할머니가 나오셨습니다. 혹시 이분 아세요?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아, 3층에 사는 박 선생님. 근데 지금 안 계실 거예요. 아침 일찍 나가셔서 밤늦게 들어오시거든요. 여기 사신다고요? 네, 한 달 전쯤 들어오셨나? 조용하시고 예의 바른 분이세요. 저희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좁은 계단, 어두운 복도, 곰팡이 냄새. 복도 끝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패도 없었습니다. 그냥 302호라고만 써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관리인 아저씨께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말을 잃었습니다. 방 크기는 3평 정도였습니다. 아니, 3평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창문은 하나. 햇빛도 잘 안 들어왔습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물이 샌 자국이 있었습니다. 침대도 없었습니다. 바닥에 얇은 요 하나만 깔려 있었습니다. 작은 테이블 하나, 낡은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화장실은 밖에 있다고 했습니다. 공동 화장실이요. 74살 아버지가 퇴직금 5억을 저희한테 다 주신 아버지가 이런 곳에서 살고 계셨던 겁니다. 동생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저는 울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요. 테이블 위를 봤습니다. 노인 상담사 교재가 쌓여 있었습니다. 자격증 시험 준비서도 있었습니다. 책장을 넘겨봤습니다. 빽빽하게 써 있는 필기. 형광펜으로 줄 그은 부분들. 아버지는 여기서 공부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작은 공책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펼쳐봤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였습니다.
오늘 상담사 시험 결과가 나왔다. 또 떨어졌다. 세 번째다. 나이가 문제인 것 같다. 70세 넘으면 점수를 더 받아야 한다고 한다. 복지관에 봉사 신청을 했다. 그런데 나이 제한이 있다고 한다. 만 70세 이하만 받는단다. 나는 74살이다. 봉사를 하고 싶은데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고 한다. 봉사조차 할 자격이 없나 보다. 그 마지막 문장을 읽었을 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상담사가 되고 싶으셨던 겁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사셨던 아버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고 싶으셨던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아버지가 너무 늙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방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오후 5시, 6시, 7시.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리고 무거운 발소리.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저희를 보시고 멈춰 섰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아버지의 모습은 한 달 전과 너무 달랐습니다. 살이 빠지셨습니다. 얼굴은 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손은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입고 계신 옷을 봤습니다. 형광색 조끼, 청소업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아버지는 조끼를 벗으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등을 돌리시고 앉으셨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막내 동생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대체 왜 이러세요? 왜 여기 계세요? 아버지는 한참을 가만히 계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너희가 정말 궁금하니? 그 목소리는 제가 아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차가웠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너희가 알고 싶다면 이걸 봐라. 수첩을 펼치셨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의 하루 일과가 적혀 있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기상. 6시에 집 나간다. 6시 30분부터 7시까지. 지하철역 화장실 청소. 하루 3만 원. 저는 그 글자를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9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전단지 돌리기. 4시간에 2만 5천 원.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편의점 진열 정리. 시급 9,860원.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건물 야간 경비 보조. 하루 4만 원. 아버지는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하고 계셨습니다. 74살의 나이에. 한 달이면 대충 200만 원쯤 된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보내드린 생활비 200만 원. 아버지는 그 돈을 한 푼도 안 쓰셨던 겁니다. 직접 벌어서 사셨던 거예요. 아버지, 왜요? 저희가 드리는 돈으로 편하게 사시면 되는데.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편하게? 그 돈 받으면서 편할 것 같더냐?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가 보내는 돈. 나는 다시 너희한테 보냈다.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큰딸, 내가 사업 힘들다고 할 때마다 보냈다. 70만 원씩. 저는 기억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둘째, 너도 마찬가지다. 급한 돈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보냈다. 50만 원씩. 동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막내, 손주 학원비 부족하다고 할 때마다 보냈다. 30만 원씩. 막내 동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200만 원 받는 게 싫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돈을 받으면 나는 너희한테 부양받는 늙은이가 되는 거야. 짐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다시 보내신 거예요? 그래야 내가 아직도 너희한테 필요한 아버지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필요로 해야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아버지는 얼굴을 손으로 가리셨습니다. 저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했다. 내 돈으로 살고 남는 돈은 너희한테 보내고. 그럼 나는 여전히 너희를 돕는 아버지니까. 필요한 사람이니까.
동생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몰라서 그랬어요. 정말 몰랐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너희는 알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게 무슨 1년 전이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추석 때였지. 너희가 거실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방에 있었고 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너희는 내가 자는 줄 알았겠지. 아버지는 수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거기에는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적으신 거였습니다. 그날 저희가 한 말들을요. 아버지가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큰딸이 말했지. 아버지 요양원 보내는 거 어떠냐고. 한 달에 150만 원이면 괜찮은 곳 있다고. 저는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둘째가 말했다. 그냥 200만 원 드리는 게 낫다고. 집에서 혼자 계시는 게 더 편하실 거라고. 동생은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막내가 말했지. 솔직히 명절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부담이라고. 그냥 돈으로 해결하자고. 막내 동생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종이를 접으셨습니다. 그날 나는 알았다. 너희한테 나는 200만 원의 가치구나. 아버지, 그건 아니다. 내가 틀렸나? 아버지가 저를 똑바로 보셨습니다. 너희는 돈 보내는 걸로 효도라고 생각했지. 그럼 양심에 편하니까. 하지만 나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그냥 너희가 필요했어. 너희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 너희 얼굴이 보고 싶었어. 명절에 30분 앉아 있다가 가는 게 아니라 함께 밥 먹고 이야기하고 싶었어. 생일에 케이크 놓고 가는 게 아니라 옆에 앉아서 손이라도 잡아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전화할 때 건강하세요 하고 끊는 게 아니라 아버지. 오늘 뭐 하셨어요? 한마디만 물어봐 주면 좋겠다고. 아버지는 더 이상 말씀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펼쳐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위암 2기 진단. 2년 전. 아버지에게 2년 전부터 항암 치료받았다. 혼자서.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2년 전 추석에 말했어. 요즘 속이 안 좋다고. 너는 뭐라고 했지? 병원 가보세요 하고 핸드폰 봤잖아. 저는 기억했습니다. 작년 설날에도 말했어. 나 요즘 많이 외롭다고. 너희는 뭐라고 했지? 손주들이랑 놀아주세요 하고 나갔잖아. 동생들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생일 때도 말했어. 나도 이제 나이가. 하다가 말았지. 너희는 아버지 건강하세요 하고 케이크 놓고 갔잖아. 아버지는 진단서를 탁자에 내려놓으셨습니다. 말했어. 여러 번 말했어. 그런데 너희는 듣지 않았어. 저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동생들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저희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지니?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다시 집으로 돌아가세요. 저희가 잘할게요. 정말 잘할게요. 제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집? 아버지가 비웃으셨습니다. 그게 내 집이었나? 나는 그냥 거기 있는 물건이었지. 아버지,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하는 사람 없고 저녁에 밥 먹어도 대화하는 사람 없고 거실에 앉아 있어도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말 걸어도 대답은 건성건성.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을 그렇게 살았어. 유령처럼. 동생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왜 말을 안 하셨어요? 외롭다고 힘들다고 왜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동생을 보셨습니다. 말했다고 했잖아. 그게 말입니까? 제대로 말씀하셨어야죠. 제대로? 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제대로야? 무릎 꿇고 애원해야 하나?
나 좀 봐달라고? 아버지, 나는 평생 너희 아버지였어. 강하고 든든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갑자기 나 외로워, 나 무서워, 나 쓸쓸해하면 너희가 받아줄 수 있었겠어? 저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았으니까요. 아버지는 책상 서랍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이걸 보여줄까 말까 고민했다. 봉투를 저희 앞에 놓으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유서였습니다. 이틀 전에 썼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오기 이틀 전에. 아버지, 설마. 그래. 끝내려고 했어. 다 끝내려고 했어. 저는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74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마지막 10년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고, 아무도 나를 듣지 않았고,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피곤합니다. 더 이상 투명인간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자식들아, 미안하다. 그리고 이제는 편히 쉬고 싶구나.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막내 동생이 바닥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저도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왜 안 그랬는지 아니?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한강에 갔다. 다리 위에 섰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다른 할아버지가 계셨어. 나처럼 거기 서 있는 거야. 우리는 서로 쳐다봤지. 그리고 웃었어. 서로가 왜 거기 있는지 아니까. 그 할아버지가 말했어. 우리 같이 커피나 한잔 할까요? 그래서 따라갔지. 아버지는 창문 밖을 보셨습니다. 그분도 나랑 똑같았어. 자식 셋 키우고 퇴직하고 외롭게 사시다가 거기까지 간 거야. 그분이 말했어. 여기 쪽방촌에 우리 같은 사람들 많아요. 같이 살아봐요. 혼자보단 나아요. 그래서 여기 왔다. 그리고 일을 시작했어. 죽으려던 사람이. 왜 일을 시작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살아보려고. 아버지가 저를 보셨습니다. 진짜 내 인생을. 너희 눈치 보지 않고 너희한테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고 그냥 나로서 살아보고 싶었어. 비록 이런 좁은 방에서 하루 12시간 일하면서라도 적어도 여기서는 내가 투명인간이 아니니까. 아버지 말씀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아버지한테서 빼앗은 게 뭔지. 돈이 아니었습니다.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있다는 느낌, 필요하다는 느낌, 의미가 있다는 느낌. 저희는 그걸 다 빼앗아 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여기서 이 좁은 방에서 그걸 되찾으려 하신 거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랑은 안 돌아가실 거예요? 막내 동생이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미안하다. 나는 이제 내 삶을 살고 싶다. 그날 밤 저희는 그 좁은 방에서 아버지와 밤을 새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끝내 마음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매주 아버지를 찾아뵙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버지, 일요일마다 올게요. 꼭 올게요.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첫 주 일요일 저희는 갔습니다. 음식을 잔뜩 사들고 갔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갈비찜도 사갔습니다. 아버지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없으셨습니다. 아버지, 같이 드세요. 저희는 그 좁은 방 바닥에 음식을 펼쳤습니다. 아버지는 조금 드셨습니다. 말씀은 거의 안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것저것 물어봤지만 대답은 짧았습니다. 네. 아니요. 그래요. 2시간쯤 있다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아버지는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둘째 주 일요일. 동생 하나가 빠졌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셋째 주 일요일.
저도 못 갔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막내 동생만 갔다고 했습니다. 30분 있다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넷째 주 일요일. 아무도 못 갔습니다. 저는 바빴고 동생들도 바빴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가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도 못 갔습니다. 그 다음 주도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시죠?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곧 갈게요. 그래. 아버지는 그것만 말씀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의논했습니다. 아버지 모시고 와서 명절 지내자. 그래, 그렇게 하자. 하지만 아버지는 거절하셨습니다. 나는 여기서 지낼 거다. 너희끼리 잘 지내라. 아버지, 괜찮다. 나는 편하게 쉴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희는 명절을 저희끼리 보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걸. 저희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일이 바빴고 아이들이 바빴고 삶이 바빴습니다. 아버지를 찾아뵙겠다는 다짐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전화하는 게 전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시죠? 그래. 잘 지내세요. 또 연락드릴게요. 그래. 예전이랑 똑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나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예전에는 적어도 같은 집에 살았으니까요. 이제는 아버지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사시는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그 일들을 하고 계신지, 건강은 괜찮으신지, 외로우신지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제 삶이 바쁩니다. 아버지를 생각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가끔 문득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뭐 하실까?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그 아픔은 금방 사라집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니까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변할 수 없다는 걸. 아무리 다짐해도 아무리 후회해도 결국 저희는 저희 삶을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삶의 가장자리에 계신 분이니까요. 이게 진실입니다. 잔인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오늘 아버지를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쪽방촌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302호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 좁은 방에 계셨습니다. 더 야위셨습니다. 더 늙으셨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들어오너라.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럭저럭 산다. 건강은요? 괜찮아. 짧은 대답들. 저희는 30분쯤 앉아 있었습니다. 별다른 대화 없이 일어서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이제 알겠지? 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아버지. 미안할 것 없다. 너희도 너희 삶이 있으니까. 아버지는 창밖을 보셨습니다. 나도 이제는 기대하지 않아. 그게 편하더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기대하지 않는다는 말. 그게 얼마나 슬픈 말인지. 그래도 가끔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손은 너무 거칠었습니다. 너무 차가웠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전화는 언제 하셨습니까? 얼굴은 언제 보셨습니까? 나중에라는 말로 미루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부모님이 여러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편하게 지내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의 부모님도 제 아버지처럼 투명인간으로 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돈이 아닙니다. 시간도 아닙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이 그분들을 여전히 필요로 한다는 그 느낌입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지금 당장 부모님께 전화하십시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라도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부모님들이 투명인간이 되지 않도록. 감사합니다.